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운명의 밤 11시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구내 투표소 131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을 합쳐 35.9%로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 11시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번엔 법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부인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도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을 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이 사건 공익 제보자를 권익위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민주당은 뒤늦게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키워드 코트의 진실입니다. 어제 열린 정진상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씨가 봉투 여러 개에 3천만 원을 나눠 담아 모직 코트에 넣는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당시 10월이었는데 두꺼운 모직 코트를 입었느냐며 두꺼운 봉투 여러 개를 코트 주머니에 넣은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동훈 국감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 오전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등으로 한 장관을 공격했지만 한 장관은 검증 결과를 보고받지 않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탈출 성공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0여 명이 국적계를 통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현재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근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리면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이젠 치맥도 사치입니다. 우비맥주가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오늘부터 6.9% 올립니다. 출고가 인상으로 음식점에서도 맥주값이 더 비싸질 걸로 예상돼 이제 치킨에 맥주 한 잔 곁들이기도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It's a massacre, it's a terror activity. The babies are 9 months old, a 3-year-old child. They beg you.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또는 이제 여행 목적 등으로 이스라엘 현지에 발이 묶여 있었던 우리 국민 가운데 190여 명이 오늘 오전 6시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네, 이팔교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전 사태 이후에 현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이 귀국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출발해서 이 대한항공 항공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마중 나와서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과도 재회를 했는데 한참을 포옹하거나 이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만 2살 아이를 데리고 입국한 30대의 한 엄마는요, 이 안도의 표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안전하고요. 일단 거리가 너무 조용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좀 두려워하고 집에서 전혀 나오지가 않고 적막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우리 또 교포가 있고 이 소리는 예루살렘 쪽에서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공식 경보만 들으시는 예,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죠. 집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났죠, 뭐. 1분만 와서 마음이 조금 안 좋죠. 저희 잘 때만 이제 비행기 소리만 들렸지 거기서는 전혀 실감 못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중간에 탱크 있고 예비군처럼 막 집결해 있고
그리고 공항에 군대 있는데 총 차신 분 있고 그러니까 좀 실감 나고 계속 사람이 많이 이제 공항에 오는 거 보고 이거 심각한가 보다 조금. 오늘 귀국하신 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 아직도 우리 국민이 많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파악한 이스라엘 현지의 한국인은 1000여 명 정도인데요. 오늘 귀국한 사람들 이외에 27명은 육로로 이스라엘 인접국인 요르단으로 이동을 하고 30명은 터키 항공편을 통해서 내일 이스라엘을 떠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나머지 인원들에게도 귀국을 안내하는 한편 장기 체류민들의 안전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의 반격이 시작된 하마스의 통치구역 가자 지구에도 5명가량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외교부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 가운데 납치나 다른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보도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인질로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인의 피해라든가 인질이 없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네, 저희 아직 공관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예, 지금은 지금 피신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바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곧 임박해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로 인한 그 사망자가요, 공식 집계된 숫자로만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상자 집계와는 별개로 이스라엘군이 이 하마스 무장대원 시신 1,500구를 발견을 했고요. 가자지구 공습도 지속되고 있어서 희생자 수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스라엘의 야간 공습으로 하마스 고위직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사전 경고 없이 자국 국민을 공격할 때마다 포로 1명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양측의 극단 대결이 민간인 살상을 수반하는 그런 참극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양측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חמאס זה דאעש. ונכריע אותו בדיוק כפי שהעולם הנאור הכריע את דאעש. فإنه ومن هذه الساعة نعلن بأن كل استهداف لأبناء شعبنا الآمنين في بيوتهم دون سابق إنذار. 이런 가운데요, 인접한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에 맞서서 미국 역시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결국 국제 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국제 분쟁 확산 가능성에 관련해서 뉴욕타임스가 이스라엘군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시리아 영토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다수의 포탄이 발사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하마스 공격이 시작된 지난 7일 이후에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처음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공군은요, 이날 그 레바논 영토에서도 이스라엘 북부로 약 15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고, 이걸 이제 방공망을 통해서 4발을 요격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 중이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편에 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미국도 본격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일인 지난 7일에 이어 2번째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고요.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군사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를 포함한 항공모함 전단을 이스라엘 인근에 전진 배치하고 중동 지역의 전투기 부대 역시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급파해서 향후 대응과 관련해 조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현지에 도착해 고위 인사들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도 친이스라엘, 그다음에 친팔레스타인 양쪽으로 나뉘어서 여론전이 상당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할리우드 스타를 비롯해서 유명 인사들이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마돈나를 비롯해서 유태인인 나탈리 포드만, 또 겔 가돗,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죠, 이방카 트럼프 등 이런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중에서 특히 화제가 된 인물은요, 바로 영화 원더우먼의 주인공 겔 가돗입니다.
이스라엘 출신 배우인 이 겔 가돗은요, 이스라엘 방위군으로 2년간 복무한 그런 전력이 알려졌는데요. 바로 남성은 3년, 또 여성은 2년간 의무 복무해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법규 때문입니다. 이 겔 가돗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한 유명 인사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이스라엘 출신이라거나 유대교인 또는 유대교 지지자라는 점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지상전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한다. 이런 지금 관측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전날 밤 이스라엘이 이 가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고 72시간 동안 필요한 음식과 물 등 이 생필품을 충분히 마련하라고 알렸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두고서 가자 지구로의 이 이제 지상 작전이 임박했다는 이게 이제 분명한 신호다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 작전에 앞서서 30만 명의 예비역을 소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강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또 이스라엘 탱크와 이 군용 헬리콥터가 집결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걱정은 민간인들이죠. 이 이스라엘 측 인질들과 또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의 안전이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는 이미 지하 도시 같은 것들이 많이 하마스가 건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화가 풀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지상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상군 파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개방된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 국가들은 말로는 하마스를 돕겠다,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전이 격화함에 따라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이 하마스의 끔찍한 그런 행동들이 SNS에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인들한테 공포 또는 안타까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아기와 어린이까지 무참히 살해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현지 매체는 온 가족이 총에 맞아 침대에 쓰러져 있거나 아이들의 시선이 발견됐다며 이 현장을 동행한 이스라엘군 한 명이 참수당한 아기들의 시신을 목격했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또 한 영국 언론인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어린이들을 닭장에 가둬놓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뉴욕포스트 이런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한 여성은 하마스가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하고 시신 사진을 자신의 할머니의 SNS 계정에 올려서 인증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2.8 사태와 관련해서 허위 정보가 적잖이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EU에서는 이 허위 보도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X,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죠. 그 트위터의 소유주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많이 단속해라. 이렇게 경고하는 서신을 공개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보도 또는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말 그대로 잔혹한 만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마스는요, 또 교묘하게 사이버 공격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일보는 오늘 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이스라엘 유학생이 전해들은 그런 현지 상황을 보도를 했는데요.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죽은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단체 대화방에 잠입해서 좀 허위 정보를 퍼나르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복의 일환으로 지금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유엔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를 한 건데 원래 이 가자 지구는요, 그 주민 80% 가까이가 이 인도적 지원에 의존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물자 반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에 더해서 이 전기와 인터넷 등을 끊으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이제 고립시키겠다. 이제 그런 건데 관련해서 현지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Ari, the babies are 9 months old and 3-year-old child. I beg you, all the institutions of the world that help kidnap civilians, please. احنا ملناش في امن ولا امان ولا حاجه، فيش امن ولا امان يعني. وش هالحياه هذه؟ وش هالعيشه هذه؟ والله هذه ما هي عيشه هذه.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가자지구 전면 봉쇄를 두고 유엔은요, 국제법 위반 소지를 지적을 하면서 우려를 표한 겁니다. 이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막아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금지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또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결정은 국제법에 상충된다,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에 대한 전력 및 식료품 공급 등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런 교전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이것도 짚어봐야 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2.8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제한이 있다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최대한 빨리 정지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우리 합참도 북한이 하마스식의 전술을 활용한 기습 공격으로 접경 지역의 일부를 강점하거나 인지를 확보해 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이를 대비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관련해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초기 평가로는 하마스의 기습 달성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방어 체계의 무력화, 단시간 내에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소위 아이언돔 방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이 활용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한 기습 공격입니다. 접경 지역 일부를 강점하고 인지를 확보하면서 위기를 고작시키고 협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실 지리적으로는 우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 경제적으로나 또 외교 안보적으로는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규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결코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경제 위기의 어떤 경제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발판으로 여기고 있죠. 바로 제2의 중동 특수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팔레스타인의 기습 공격이 결국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비슷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에 우리한테 미치는 그런 영향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또 경제적인 어떤 위기 안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 위기 관리를 해나갈 것이냐, 이에 대한 그런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지금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패널 듣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논평해 주시죠.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당장 잠시였지만 유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100%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중동 특수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있지만 또 그런 위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저력이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대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동의 이러한 그 갈등이 확산이 된다면 국제적인 경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에도 썩 좋은 그림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특히 접경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안보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마스는 어떤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 세력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테러를 자행하는 그런 강경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인데요. 우리가 볼 때 갑자기 평화인 것 같았는데 불안하나마 기습으로 테러를 유발해가지고 전쟁 상황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 9.19 합의에 대한 정부의 걱정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기습적으로 어떤 도발을 할 때 그것을 감시하고 정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9.19 합의에 의해서 상당히 묶여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되 우리가 먼저 그 정치적 합의를 깬다라든지 그러한 강경한 발언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빌미를 주는, 지금 이스라엘의 네탄야후의 그런 어떤 우위 강경 정책 때문이다라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또 불만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사실 남북이 그런 대치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국가적으로 내치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금 항모를 보내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깊숙이 지상전까지 개입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좀 표현은 뭐합니다만 주한미군을 우리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편리한 한미 동맹 체제의 효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큰 과제가 놓여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지표에 여러 군데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고 민생과 직결돼 있는 물가 고공행진,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도 잘 잡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변수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정부에서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 유가와 연동된 물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상당히 좀 앞으로 잘 풀어야 되는 숙제가 놓여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 중동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6월에 빈 살라만 그 왕세자와 만나서 여러 방위산업, 인프라산업과 관련한 공조체계를 논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무로 돌아가지 않을지 이런 앞으로의 위기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놓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상의 수치가 아니라요. 실제 표심을 통해서 수도권 민심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 곳, 바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오늘 이 선거의 본투표가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면 오늘 밤 11시쯤에는 아마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 강서구에서 새로운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이 수도권 민심을 살필 수 있는 바로미터, 그러니까 풍향계로 인식이 이번 선거가 되는 데다가 이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또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맞붙는 첫 선거이기 때문이기도 해서 이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앞서 진행된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요, 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투표율 22.64%를 기록했는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였고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된 본투표는요, 저녁 8시에 마감이 됩니다. 이후 개표를 거쳐서 오늘 밤 11시 정도면은 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들의 면면과 주장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6번 우리공화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의 합의에 사퇴하면서 현재 후보는 총 6명입니다. 1번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진짜 일꾼을, 2번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힘 있는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걸었고요. 3번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일하는 구청장, 4번 진보당 권혜인 후보는 젊은 강서, 5번 녹색당 김유리 후보는 첫 번째 기후구청장을, 7번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는 발로 뛰는 구청장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된 어제 각 당 후보들과 지도부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했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 진교훈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무능과 무책임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일 좀 해봐라 라는 경고 메시지 보내주기 위한 거 맞죠? 국민과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당이 아니면 뭐 힘있게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선거 결과는요, 물론 이제 후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겠죠. 하지만 이번 선거가 갖는 그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야 지도부 역시도 이 졌을 경우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누구든 뭐 졌을 경우에는 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강서구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근소한 차이로 패할 경우 좀 선전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더라도 뭐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얼마나 벌릴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체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 그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총선 전략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 그게 더 크다.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그런 파장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 수도권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야 모두 승패에 따라서 수도권 전요를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예방주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선거 결과는 저희 시간사항인데 내일 저희 방송에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도 짚어볼 텐데요.
국민권익위가 이른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인지 가능성,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는데요. 이게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해석이 돼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이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이뤄진 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을 하고 이 조사 자료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권익위의 판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유용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제보했던 이 전 경기도 공무원 A 씨는요, 지난 8월에 이 대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대표의 부패 행위 의혹을 또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A 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근무 당시에 이 총무과 소속 배모 씨의 지시로 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뭐 샌드위치와 뭐 과일 등 그런 이제 아침 식사를 이 대표에게 제공을 했고, 이제 자택으로도 이렇게 보내줬고, 이 대표 역시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도 역시 이 명백한 부패 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배모 씨는요,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 이 경기도청의 5급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배 씨가 공익제보자 A 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포함해 여러 가지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었죠. 당시 녹취록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민원으로 회사가 카드 갖고 있어, 카드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이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리해. 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그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그 무슨 소리야? 공장에서 돈을 계산 안 하고 음식점에서 계산을 했는데. 관련 신고가 접수된 뒤 권익위는 A 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A 씨와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했고요. A 씨의 실근무 기간 동안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데,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A 씨의 진술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겠죠. 이 대표가 이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 그러니까 부인이 이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이용됐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 이걸 언급하고 또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대표는 물론이고 배우자인 김혜경 씨 역시도요, 이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는 법인카드 사적 이용 사실은 몰랐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대조적입니다. 네, 김혜경 씨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김 씨는 배모 씨와의 인연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신이 공과 사를 구분 못했다면서 직접적인 책임에는 선을 그었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불찰이라면서도 이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쓴 걸 마치 자신의 아내가 쓴 것처럼 얘기하는 건 과하다라고 반박을 했었거든요. 당시 나온 이 대표 김혜경 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런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법인카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단 그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배모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배임이나 이런 공금 횡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제 일종의 공범으로 볼 수도 있는 지금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어떤 유죄 혐의가 인정됐다거나 이런 부분 아직 결론 나지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권익의 이런 의견 때문에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이건 저희가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 제보를 한 A 씨가요. 오늘 19일에 열린 그 국정감사에 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이런 국감 상황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이 국정감사 관련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있었던 또 주목할 만한 재판 소식 이것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 바로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이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 이 돈을 건넨 상황을 법정에서 직접 시연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자신이 착용을 했다는 그 검은색 모직 코트를 다시 그대로 걸쳐 입고 이 5만 원 모형 600장이 나눠 담긴 봉투 3개 중 2개를 안주머니 또 나머지 1개를 바깥 주머니에 넣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안주머니에 단추를 채워 잠갔던 기억이 난다. 코트 안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니까 팽팽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요. 이거 날씨에 비해서 코트가 너무 두꺼운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고 하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는 시점이 2020년 10월이지 않습니까? 정 전 실장 측의 변호인이 옷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데 10월에 모직 코트를 입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쌀쌀해서 입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검찰 측에서도 당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졌다.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의 집무실에서 직접 3천만 원을 전달한 그런 과정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 집무실에 캐비넷이 있었는데 서랍을 열고 돈을 넣었다. 정 전 실장 자리 앞에 원탁이 있었고 뒤쪽으로 출입문이 있었다. 원탁에서 둘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열렸던 재판에서도 지난 2019년 9월 정 전 실장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3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 정 전 실장 집 구조를 직접 그려 보였고요. 또 CCTV를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나온 유 전 본부장의 주장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사실상 직접. 네,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되게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 이제 배려해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그냥 무거운 몸을 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엘리베이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몇 층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계단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정 전 실장 측의 다른 항변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이 석방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검찰에 수차례 불려가면서 진술이 달라졌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결국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출입 기록을 그래서 이제 증거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또 검찰 측과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재판부는 어제 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고 밝혔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 정 전 실장 역시 이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이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효율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어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이 전 부지사 측이 석방 상태로 변론받게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고요. 올해 4월에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한이 늘어났었습니다. 관련 구속기한도 오는 13일에 만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검찰 측은 최근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내달라며 신문기일 지정을 요청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 측은 어제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서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을 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 구속 상태에서는 피고인과 의견 소통하기가 상당히 버겁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시점인 13일 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돈봉투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도 어제 재판이 있었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 관계자들한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해서 두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번 기소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한테 300만 원씩 나눠 담은 봉투 20개를 건넨 걸로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공개된 돈봉투 관련 녹취록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어디세요 지금? 제가 뭐 저기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으로 앞에서 와요. 앞에서 잠깐 봬요. 오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윤관석 의원 측은요, 어제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내놨는지 이 부분도 또 소개해 주시죠. 이 6천만 원 수수 전달 부분과 관련해서 윤 의원 측은요, 이 당시 의원들에게 전달된 금액이 100만 원이 든 봉투 10개씩 총 2차례였다면서 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그 6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품을 전달한 취지에 대해서도 이 의원들의 표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수고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미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 윤 의원은 이 돈봉투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 검찰이 야당 탄압 그리고 국면 전향형 기획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윤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그 돈봉투 만들었다고 이제 뭐 보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아예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당의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접촉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거죠.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윤 의원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 그거 자체는 인정한 셈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의 표 매수한 거 아니고 수고한 의원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의미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에 매수하는 것도 죄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의원의 어제 진술은 상당히 형사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많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런데요. 이 첫 재판을 앞두고서 보석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윤 의원에 대한 그 보석 신문도 진행을 했다고 하죠. 네, 보석신문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윤 의원은 재판부에 매일매일 뼈아프게 반성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의정활동 등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면서 재판을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는데요. 반면 검찰 측은 윤 의원이 검사에게 앞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봉투에 100만 원이 담겼다는 것만 믿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태도와 증거인멸 전력 등을 볼 때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보석 여부와 관련해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이자 가장 큰 수혜자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인데요. 송 전 대표가 어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농성을 또 시작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어제부터 오늘 31일까지 검찰 규탄 농성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어제 저녁 8시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돈봉투 수사를 지적을 하면서 6개월간 100번 압수수색을 해도 준비가 안 됐으면 잘못된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돈봉투 사건은 부정부패 사범이나 사회적 중대 부패 질서 사범이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거론을 하기도 했거든요. 당시 고승도 의원 양심 선언으로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수사를 했고 정당 내부 일을 존중해서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100번을 압수수색해도 준비가 안 됐으면 잘못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중단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 논란이 된 돈봉투 사건은 무슨 부정부패 사범이나 어떤 사회적 중대 부패 질서 사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전당대회는 정당의 내부적인 잔치입니다. 대통령이나 시도지사나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당 내부의 당직을 선출하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내부의 정당 선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당 내부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 법 집행의 관행이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은 정당 내부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런 건데요. 그런데 송 대표 지금 지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예로 들었다고 하는데 막상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는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이 됐던 박희태 당시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 전 대표 지금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거 모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앞서도 들었던 그 돈봉투 같은 녹취에서도요. 송 전 대표의 개입 가능성 이걸 시사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네, 이 송영길 전 대표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녹취록 대목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지금 박 전 보좌관이 현재 구속돼서 기소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5천만 원을 김모 씨 사건으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전원위원회의 그런 의결에 따라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대검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국민권익위의 그 위원들 전원위원회라고 해서 위원들의 명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중에 거의 반절 정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었고요. 또 대부분이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법적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이신 장윤미 패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권익위의 구성원 자체는 정파성을 좀 떠나서 이걸 이첩을 해야 된다는 건 수사 필요성을 가늠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리적으로. 그래서 이 업무의 특성상 법조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 아마 추가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폭로와 연장선상에서 사적인 유용이 있다라면 이게 업무상 배임으로 오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추가로 나온 내용 중에 카드 바꿔치기를 했다. 이를테면 주말에 내 개인 비서의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주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지자체장을 역임했던 분들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약간 업무를 보는 데는 혼용이 돼 있다 보니까 개인 비용을 쓸 때는 이제 비서진한테 돈을 좀 맡겨두고 이게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좀 면밀히 이제 검찰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재명 대표의 녹취 중에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써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제 아내가 마치 또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도한다라고 굉장히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법인카드로 썼다라는 물품 자체가 바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 지자체장으로 있으면서 뭐 샌드위치라든지 초밥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뭐 심지어는 제사상에 올릴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 그거를 직원들이 썼으니까 제 아내와는 관계없고 자기도 모른다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으로 억지스럽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 법인카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대장동서부터 다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그리고 공직자로서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 과연 정치적으로 여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도 관성이 붙어가지고 이것의 결과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온다라는 계산 하에 계속해서 그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연 전술을 피고 또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야당 지도자의 자세와 품격으로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로 이틀째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시나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 여기에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진행 중인데요. 이틀째 오늘은요, 이 법사위, 정무위를 비롯한 이 8개 상임위에서 여야가 맞붙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곳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야당 의원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법사위 상황입니다. 먼저 국정감사장에 선 이 한 장관의 인사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어제 국방위는 시작부터 상당히 소란스러웠는데 법사위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가 예정보다 25분가량 늦게 시작이 된 데다 순서상 한 장관의 업무 보고가 먼저 진행이 되면서 초반에는 좀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한 장관 업무 보고 끝난 직후부터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곧장 날을 세웠는데 오늘 오전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와 관련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는 날 민주당 소속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거, 이거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섰죠. 네, 김의겸 의원은요,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야당 의원 그리고 야당 의원 보좌관들을 겨냥한 거고 왜 굳이 국정감사 날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수사팀의 명단 제출도 요구를 했거든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김의원 의원실 보좌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 의혹, 이른바 윤검사 커피 이 의혹과 관련된 걸로 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김의원실 보좌관 A씨와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B 기자가 공모를 해서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일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대장동 브로커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 오늘 법사위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전, 딱 1년 전 국정감사 날, 법무부 국정감사 날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야당 의원 그리고 야당 의원 보좌관들을 겨냥한 압수수색입니다. 왜 굳이 국정감사 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체를 왜곡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공작 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무부 국감은요, 사실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지금 여야가 공식적으로 국회 회의석상에서 마주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사항들이 최대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 회의까지는 이 대표가 거론되지는 않은 듯합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은 이어지는 오후 질의응답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근거로 검찰의 표적 수사를 비판할 것으로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위중교사 등이 소명된 만큼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맞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신 오늘 오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전임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의 출장비 논란에 관한 질의와 박 의원의 입장 표명이 눈길을 끌었거든요. 그 장면도 잠시 보고 오시죠. 출장 시스템에 공개된 내용, 그리고 작년 8월에 제가 받은 내용, 국회 제출 자료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 이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전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배당민 수사 착수가 이루어졌습니까, 장관님? 확인 못했지만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는 진상조사, 감찰도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는 말씀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에 가능한 근접하고자 하는 제 오래된 그러한 법치 행정과 관련된 목표가 뚜렷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내는 기여금은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유엔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원들은 한두 명에 불과하는 정도로 우리 직원들을 더욱 많이 파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소기에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의 이제 출장비 관련해서 외관연자를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허위 신고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국감 첫날이었죠. 저희가 방송 시간 사정상 이제 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상임위 곳곳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어제도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어제 국방위에서는 이재명 대표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이 다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신원식 장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임명을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붙이니까 여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신 장관의 막말 논란을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과 비교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 건데요. 어제 오전 국방위 상황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임명을 해놓고 이걸 철회하라고 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지. 어떻게 여기 와서 이 피켓시를 하느냐. 다른 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철회를 안 해주면 우리는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부적격으로 의견을 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피켓으로 그 의사를 대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막말 얘기하는데 아니 그 얘기로 하면 우리는 할 얘기 없겠어요?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왜 거기 나와요? 지금은 그거는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은 지금 장관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거지 여기 어디 국민의힘을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장관은 자연인일 때 얘기한 거예요. 자연인일 때. 예비역 삼성 장군이 어떻게 자연인입니까? 법적으로는 자연인이지만은 도덕적이나 여러 가지는 중공인이죠. 아니 그럼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공인 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요? 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옵니까? 아니 막말 얘기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이제 파행이 됐던 국방위 결국 이제 오후에 회의가 열리긴 했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연 겁니다. 그마저도 금방 정회가 됐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야당이 피켓을 내리면서 여당의 참석을 요구를 했지만 여당이 다시 반발을 했고요. 긴 신경전이 오간 끝에 결국 오후 6시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면서 야당 주도로 국감이 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 단독 개회에 유감을 표하면서 계속해서 불참을 했고요. 국정감사 첫날 국방위 국감 이렇게 질의응답도 없이 정회로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의 소재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대표가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을 1시간 20분 정도 만에 끝낸 뒤에 이 최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을 위해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표결한 것을 두고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건데 결국 이게 이제 건강의 문제냐 재판부가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여야는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한쪽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른 한쪽은 이렇게 논리적인 건 근래에 보기 어려웠다라면서 이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그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을 일찍 마쳐버린 7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을 1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린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와서 표결에 참여를 했어요. 정말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가능했겠습니까? 재판부가 이거 봐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위증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는데 당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저는 이렇게 자세하고 숨이 일관하며 나름대로의 논리가 로직이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근래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나 혹은 인용이 됐을 때 이거 아무리 봐도 유죄 같은데 왜 영장이 기각되느냐, 혹은 반대로 아무리 봐도 무죄 같은데 왜 영장이 인용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하나만 하는 이야기죠.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는요, 여야가 합의해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이용 의혹을 폭로한 사람입니다. 이 공익신고자 A씨를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A씨가 문제의 그 제보자인 줄을 모르고 합의했다. 지금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오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참고인과 증인 등에 대한 소환 의결이 있었고요. 민주당이 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된 A씨가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 관련 제보자인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참고인 채택에 합의를 한 겁니다.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민주당 측이 A씨의 참고인 채택 철회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대로 A씨에 대한 참고인 채택이 철회가 안 된다면 A씨는 오늘 19일에 열릴 금융감독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거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반갑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여당이 철회에 합의해줄 가능성 글쎄요, 있을까요? 이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 어제 상황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야당 간사가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A씨 목소리도 다시 들어봅니다. 이재명 지사 밥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를 외부에서 사와가지고 2층 이재명 지사 침실 옆에 있는 사무공간 테이블에다가 갖다 올려놓습니다. 제가 임의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어느 부서 배치되어 있느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전에 제가 산하재단에 있을 때 저를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재명 지사 집에 있는 이불 빨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공간 세탁기에서 돌려가지고 그거를 봉지에 넣어서 어디다 갖다 놔라. 이번 국정감사에 채택된 이 참고인, 그다음에 증인들 명단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요, 기업 총수나 이제 대표들뿐만이 아니고 가수 겸 배우이죠. 김민종 씨 같은 그런 화제 인물들도 여러 또 보였습니다. 네, 기업 총수와 대표들 해마다 국감장을 피해가지 못했었죠. 이번에도 역시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보건복지부 국감에 나올 예정이고요.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쇼핑카트 정리 도중 숨진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서 코스트코 코리아 조민수 대표도 출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씨 역시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KC 콘텐츠 공동 대표인 김민종 씨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KC 콘텐츠의 특혜를 몰아줬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 문화관광위는요,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이제 함께 웃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다고 해요.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가수 김광석 씨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자 이 국감장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온 건데요. 영상 속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유 장관은 진짜 유 장관이 아닌 AI 유 장관입니다. 김광석 씨 영상에 유 장관 얼굴을 합성하고 유 장관 음성을 학습시켜서 만든 이 딥페이크 영상이었던 건데요. AI 유인촌 장관이 부르는 이 서른 즈음에를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님, 가수 김광석 씨 아시죠? 김광석 씨요? 네네, 잘 압니다. 장관의 목소리로 네. 김광석 씨 목소리를 한번 흉내내겠습니다. 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예. AI의 유인촌 장관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만들어 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요? 비슷하네요. 네. AI 발달이 고도화돼 가지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개정이 잘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오늘 이틀째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상임위에서 이제 증인 그리고 참고인 명단을 속속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과거처럼 뭐 4대 재벌 총수를 부르고 이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벌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 대표들 부르는 그런 일들이 또 이번에도 역시 재현이 됐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시죠. 그게 사실 국감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그 재벌이나 대기업 대표들이 답변을 잘하면 또 새로운 그 국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 대체로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대관 업무를 맡는 사람을 통해서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를 코스트코 코리아의 대표가 지금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답변을 할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람을 불러낸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대표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왜 야구 선수도 나오고 또 백종원 씨도 나왔는데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본인 이미지가 훨씬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백종원 어때 할 정도로 대선 후보감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국회 입장에서는 뭔가 이 국회를 통해서 또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좀 두드러져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와 더불어서 나름대로 네이버라든지 코스트코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업주로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 논리적으로 얼마나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사람들은 궁금해할 그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는 좀 보여주기식으로 재벌 총수를 불러서 뭔가 호통을 친다든지 뭐 이런 광경들이 상당히 국감장에서 많았는데 지금 채택된 뭐 기업의 CEO들을 보면 폭염 속에 사망한 노동자의 어떤 복지와 관련해서랄지 아니면 소상공인 상생과 관련한 이슈를 물어보기 위해서 좀 이제는 디테일하게 이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도 하는 국면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 개선과 입법적인 개선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증인 채택으로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7억은 언제쯤입니다. 야당 내의 대표적인 친노 그리고 친문의 원로 정치인이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진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요, 이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또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법 의원이요, 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형과 이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확정받은 한 전 총리가 약 8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이 추징금 7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예, 관련해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 및 복권이 추징금 납부까지 면제해 주는 게 아닌데도 한 전 총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복권을 받고 현재까지 7억 원 가량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자발적 납부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만큼 법무부, 검찰은 실효적 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추징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추징금 미납 이것 때문에 이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돼서 그러니까 복권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일부는요 검찰의 강제 집행 바로 이걸로 인해서 납부가 된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네, 추징금 관련 첫 집행은요 2016년 한 전 총리의 영치금 약 250만 원을 압류한 조치였습니다. 2017년엔 임대보증금 약
약 1억 5천만 원, 2018년과 2019년에는 예금 채권 압류를 통해서 각각 27만 원, 15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또 2021년 8월과 12월에는 한 전 총리 자서전 일세 259만 원을 압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강제로 압류해서 집행한 금액 약 1억 5천만 원 정도고요. 여기에 한 전 총리 측이 2018년 4월부터 9월 사이 9차례에 걸쳐 1,760만 원을 납부해서 1억 7,500만 원은 납부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그 추징금은 8억 8,300만 원이잖아요. 아직까지 7억여 원이 미납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경제적 이유 이것과 더불어서 유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서도 이제 자서전 등을 통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었고 지난 2017년에 그러니까 2년간의 수강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를 했던 한 전 총리는요 이런 말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님한테 이 법률적인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지 않을 경우에 추징금을 결국은 근데 버티면은 안 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뭔가 강제로 받아내는 그런 또 수단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검찰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던 케이스가 전두환 씨 강제 집행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명의로 된 자산을 이게 제3자 명의로 돼 있더라도 은닉 자산으로 보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런 부분이 내지 않더라도 상속이 되거나 하진 않는데 뭔가 가족들에게까지도 이 부과를 할 수 있는 좀 대체제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9월의 골 선정입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보입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네, 최근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요, 이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에서 기록한 첫 번째 골이 토트넘 팬이 선정한 9월의 골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토트넘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 투표에 참여한 팬 중 45%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 지금 토트넘의 주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손 선수가 지난달 그 아스날의 원정 경기에서 이제 홀로 2골을 책임지면서 2대2 무승부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굉장히 대단했었죠. 특히 이제 팀이 0대1로 끌려가던 전반 42분 그 역습 상황에서 페널티 지역 왼쪽 측면을 뚫은 제임스 매디슨이 그 올린 공을 손흥민 선수가 감각적인 왼발로 방향을 바꿔서 이 아스날 골망을 흔들었는데 이 득점이 결국 이 토트넘 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또 손흥민은 팀이 1대2로 다시 끌려가던 후반 10분에요. 다시 한번 팀의 이 동점골을 선사하면서 라이벌전에서 귀중한 정말 이 승점 1점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터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10월 2차례 평가전을 위해 국가대표팀에 소집돼 국내에서 훈련 중입니다. 대표팀은 내일 모레 튀니지와 친선 경기를 갖고 나흘 뒤인 17일에는 베트남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A매치에 그 차출한 거, 손흥민 선수를 차출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또 찬반 양론이 또 맞붙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여파로 몸 상태가 완전치 못해서 지난달부터 이미 소속팀에서조차 이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조절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찬반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먼저 클린스만 감독 인터뷰 보고 오시죠. And I'm sure that Min-jae doesn't want to play less minutes, or Sonny doesn't want to play less minutes. When they come here, I see it in their eyes. They want to play. You know, even if their first 1 or 2 days are jet lag, a bit tired, it's normal. 네, 들으신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은요, 해외파들이 겪는 고충을 인정하면서도 뭐 로테이션을 하거나 선발에서 빼거나 하진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장거리 이동, 또 시차 적응 등 유럽파 선수들의 피로감은 불가피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출전과 휴식 여부를 두고는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번째 상대인 베트남은요, 국제축구연맹 랭킹 95위입니다. 평소 기회를
갖지 못하던 그런 선수들을 시험대에 올릴 그런 기회일 수도 있는데 클린스만 감독 사실상 두 경기 모두 최정예를 내세우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팬들 사이에서는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손흥민 선수를 꼭 불러들였어야 하느냐 그런 의견과 아니다 대표팀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손 선수가 필수다라는 주장이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는요 이 클린스만 감독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 선수는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대표팀은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늘 행복한 일이다라면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몸 상태를 잘 체크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우선 컨디션을 잘 조절해 좋은 모습, 재미있는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요, 합판에서 담배가 와르르입니다.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네, 부산에서 시가 32억 원 상당의 담배 80만여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인데요. 부산본부 세관은요, 이 수십억 원 상당의 담배를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 5명을 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를 해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을 하고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주로 밀수출하려고 했느냐? 이 호주 담배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이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담배 80만여 갑, 32억 원어치를 밀수출을 한 겁니다. 저 영상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저 정도의 노력이면 정말 뭘 해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담배 한 갑 우리나라 지금 4,500원이죠. 그런데 호주는요 36,000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단순 계산상으로도 약 7배 정도 호주가 비싼 거죠. 이 시세 차익을 이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범행을 시도한 건데 하지만 한국과 호주 세관의 국제 공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부산 세관은 호주 관세청으로 받은 정보를 분석해 이 담배 40만여 갑을 밀수출 전에 압수했고 또 이미 배에 실어서 호주로 운송 중인 밀수출 담배 화물 정보를 호주 관세청에 제공을 해서 나머지 40만여 갑 유통도 추가로 막았다고 합니다. 수색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내 돈인데 무슨 개인 돈을 함부로 가져갈 수 있어? 뭔 얘기하는 거 지금? 저 차가 누구 차죠? 아유 나가 내 집에서 빨리. 이거 내 돈이라니까. 보여줘? 아니 뭐라고? 경찰 불러라 내가. 맞지? 내 말 맞지? 그냥 바로 뜯어주세요, 쟤네들은. 면이 다 보이게 좀. 특히 이들의 밀수출 방법도 참 기상천외하거든요. 2020년에 합판 수십 장 가운데 이 빈 공간을 만들어서 담배를 숨기는 그런 수법이 적발이 되니까 이번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께 12mm 얇은 합판 2장을 붙인 이 특수 제작 합판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이 담배를 숨겨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합판 속에는 담배를 320갑이나 숨겼는데도 마치 합판 한 장처럼 보이는 새로운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범으로 이제 보이는 A씨 이미 지명 수배 중인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주범 A씨는 이제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2020년쯤 이 대구 세관에서 적발된 566억 원 상당 그 담배 139만 보루 이 밀수입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미 이제 지명 수배 중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세관은 통신 자료 그리고 CCTV 분석,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3년간 숨어 지낸 이 주범 A씨 은신처를 파악해서 덜미를 잡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